네,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시장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코너고요. 자, 오늘은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분야 애널리스트입니다. 안영진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바이러스. 진짜 이것이 과연 본질적인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그다음에 고령화, 인구 감소, 거기에 또 뭐 일자리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데이터들은 이벤트로 해갖고 툭 덮어버렸는데 뭐 전염병, 그다음에 이제 또 대응, 또 뭐 시장 안정의 단계가 이제 접어들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안영진 연구원이 보시는 이 사이클의 지금 어디쯤일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화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던 게 1월 말까지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2월 들어서는 각국 정부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도 그러한 뭐 움직임들이 좀 힌트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라든지 각국 정부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위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겠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면서 2월 들어서는 급격하게 이 시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뭐 측면들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네. 지금 유동성이 들어가서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요 다음 스텝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바이러스 사태 문제가 거의 1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되겠죠. 1월 경제지표 또는 앞으로 또 2월 이상의 어떤 경제지표들은 실제로 수요 부진에 대한 영향력들이 발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1차적으로 이벤트 리스크, 두 번째로 어떤 정부들의 대응, 그래서 시장 안정화라고 했지만 그 다음 스텝이 그야말로 유동성이 아닌 어떤 수요 부진의 여파가 숫자로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어떤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다시 한번 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또 시간이 얼마나 끌어지느냐인데 이제 불확실성을 시장은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계하고 실제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돼 있는지 포착되는 게 혹시 있나요? 일단 통계라는 것들이 어떤 집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월 말부터 영향이 미쳐졌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발표가 된 건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이제 매일매일 발표가 되는 금융시장 측면이 되겠죠. 네.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유동성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이런 그야말로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점 호가를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면에 우리가 원자재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원자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떤 주식이나 채권 시장과는 다르게 원자재 시장에서는 유가가 빠진 걸 비롯해서 좀 약세 행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아직까지 경제지표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원자재 시장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수요 부진에 대해서는 나름 예견을 하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잠시 흘러간 화면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물론 저건 이제 금리 데이터 같긴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투자 분야에서, 투자 은행들이죠. 대부분 아니면 뭐 분석기관들이 내놓는 전망치들이 있을 텐데요. 중국에 대한 전망치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던가요? 일단 발원지가 중국이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지역 간의 통제,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의 이동 자체도 약간 통제가 되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하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뭐 S&P 500이라든지 또 무디스라든지 이런 좀 주요 어떤 해외 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중국 성장률에 대해서 기존에 뭐 5.9% 전망을 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거의 5% 내지는 그 이하로도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단위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에는 뭐 엄청 낮잡아 보는데도 굉장히 많던데. 직접적으로는 1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고요. 네. 연간으로 보더라도 1%포인트라는 숫자는 실제로 중국 그 GDP가 뭐 13조 달러 연간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포인트가 결국은 130조 원 가량의 네.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전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거는 중국 내에서의 문제이고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지 중국 국민들이 어떤 해외에서 쓰는 여행 수요라든지 그 밖에 서비스 수요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를 하면 중국에서 1%포인트의 하향 전망이 뭐 글로벌 내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만만치 않은 부정적인 효과로 다가오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낮아질 수 있는 성장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 리얼타임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외환 시장 아니겠습니까? 환율일 텐데 달러가 강해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포지션 중에 유로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 그 배경에 보면은 제 등 뒤에 나와 있습니다. 국기가 지금 독일 국기 같죠. 독일의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나요? 일단 최근 들어서 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에서 주요 지표들이 기대 이하로 안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뭐 원인이라기보다 일단은 먼저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뭐 최근 들어 발표되는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지표들이 12월 데이터들입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하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확산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어떤 유럽 경제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그렇지 못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독일 경제 내에서는 어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주요 산업으로 뭐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 관광도 그렇잖아요, 유럽은 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좀 제조업 분야에서의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어떤 독일이라든지 유럽 지표들의 부진은 다시 얘기해서 유로화의 약세 경로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반대편인 유로화에서 약세라면 네. 달러화는 또 높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네요. 연초 이후에 쭉 그러한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99까지 지금 왔던데. 네, 그렇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99포인트까지 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달러 약세를 동반으로 한 어떤 글로벌 자금의 스프레드 아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죠. 달러화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들이 발견이 되면서 어떤 신흥국에 대한 전망이 기존에는 뭐 연초에는 상당히 좋았던 전망들이 우세했다면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뭐 신흥국 내지는 위험자산 또는 올드 이코노미에 대한 관련된 어떤 업종이라든지 관련 자산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의 시각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더더군다나 이 유로화 약세, MWC 스페인이 행사까지 좀 취소가 됐고 네. 또 북유럽 부자 국가들, 뭐 산유국들의 유가도 지금 내려가 있고 하니까 유럽이 조금 어렵긴 하네요. 영국도 EU를 탈퇴했고 또.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이 달러 강세가 사실 미국도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잘 나가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뭐 달러 약세라고는 꼭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제 그 잘 나감을 제동을 걸면은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불편할 텐데 네. 달러 강세를 짓누를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 카드가 나올까요? 제일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겠죠. 그렇죠. 돈을 공급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서 달러화를 낮게 만드는 그게 결국은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게 맞아요. 되겠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직접적으로 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난리잖아요. 네. 그렇죠. 엊그제도 어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장? 네.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어떤 보고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날리면서 어떤 저러면 안 되지. 비난을 네라고. 했다는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재선을 위한 카드도 그렇고 미국 경제에서 필요한 것이 지금 뭐 달러 약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어떤 연준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역시나 뭐 실제로 달러와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연준의 유동성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반영이 돼서 유동성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재정증권이나 여러 가지 또 돈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이자를 내야 되고 하여튼 뭔가 안 좋잖아요. 네, 재선 가도에 태클이 걸릴 수 있는데 재선 꽃길을 걷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영향력 어느 정도로 지금 또 넓어질까? 연준 의장도 막 교체하고 막
의장을 교체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의원도 막 얘기가 어제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야기를 하겠죠. 통화 정책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도 뭐 최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좀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오늘 네. 뉴스도 확인해 보니까 또 법무부 장관이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어떤 메시지가 뭐 일하기 조금 껄끄러울 수 있다라는 뭐 뉴스도 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재선을 앞두고 워낙에 큰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입장을 어떤 계속해서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결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출을 시켜보자면 결과적으로 이벤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수요의 부진 영향이 더 클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 같은 방어적인 기제가 더 클 것이냐, 이 안영진 연구원의 결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1차적인 결론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뭐가 더 우선할 것이냐는 2차적인 문제일 거고 분명한 것은 수요 부진에 대한 전망이 드러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예상을 하는 바는 수요 부진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면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러한 수요 부진에 대한 전망이 반영이 돼서 원자재 시장이 약세가 된다면 어떤 우리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경기 민감주 내지는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가격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반면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전쟁에서 여러 가지 뭐 국면별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뭐 총알이라든지 무기가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거는 얼마든지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어떤 호가를 높이는 행위에 대한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건 경기 민감이라든지 시클리컬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갖더라도 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거리가 둬서 영향력이 좀 덜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IT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실제로 경기의 어떤 여파에서 조금은 거리가 되어 있지만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언제든지 호가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좀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서도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체 장치 산업재들 뭐 대표적인 게 이 화학, 중화 그렇죠. 그런 것 쪽이잖아요. 정유, 화학 이런 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 쪽은 조금 아직은 좀 비껴나고 약간 가벼운 몸집이 있는 이런 스마트한 쪽을 보자. 네. 네. 이렇게 전략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안영진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